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2.5등급까지 합격하고 특목고 자사고는 3.3등급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교 어떤 학생이 합격할까 상경계열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학계열편을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상경계열편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내신이 어디죠? 그 지역균형은 제가 1.8등급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근데 상경계열인데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2.5등급까지 합격하고 특목고 자사고는 3.3등급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 이 학생들의 이수 과목과 학생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의 사례를. 근데 반드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볼 때 내신이 좋다고 해서 당연히 들어가시는 줄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학생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학계열에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내신의 범위는 어떻고 학생부 이수 과목과 학생부는 어떤지를 갖다 보여드린 거고 상경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신이 여기까지도 내가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학생부가 좋으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반드시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학년 말에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뭐라고 했죠? 제가 볼 때 문제결력이라고 했죠. 문제결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학습한 과정만 갖고는 학습이 안 되고 내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만의 어떤 문제결력, 특히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관점에, 나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문제결력을 나타낼 수 있는 탐구 주제와 학생부를 나타내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 내신이 높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학생부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내신이 낮아도 이 정도 내신의 레인지에 있는데 우리 아이도 저 정도까지의 어디 학생부를 만들었어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학년 말에 하는 학생부들을 갖다 잘 마무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울대 상경계열편에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 상경계열 합격 등급 분포를 이제 대략 레인지를 말씀드리고 휴분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를 말씀드리고 서울대 합격생의 심화 과목 이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대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우수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일반고에서 1.1등급에서 1.8등급 때까지 합격한 학생이 저희 휴브레인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에서 1.6에서 2.5등급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1.2등급에서 3.3등급 때까지 있죠. 물론 특목고도 내신이 당연히 1.2등급이면 뽑히겠지 생각하지만 3등급 때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잖아요. 이걸 잘 보신다고 한다면 내신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갖다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심화 과목 이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지역균형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경영대학이 1.1등급 때였는데 뭘 했죠? 기업과 경영, 경제, 실용경제, 국제경제, 지식재산 일반, 경제수학, 수학적 사고와 통계를 한 친구가 있고요. 경제학부는 1.2등급 때가 합격을 했는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정보처리와 관리, 경제수학을 한 친구들이 있고요. 소비자학과는 1.8등급인데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소비자학과 붙었죠. 근데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창의과까지 연구, 철학, 사회과제 연구, 경제수학인데 눈여겨볼 게 뭐 있죠? 그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수학을 갖다 이수한 과목이 있죠. 이건 뭐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오히려 내신이 낮으니까 오히려 수학을 잘한다는 걸 어필을 해보자 그래서 고급 수학을 하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흔쾌히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원점수도 잘 나왔죠. 그래서 소비자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경영대 지역균형을 합격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대학에서 1.2등급 합격한 학생은 이렇게 생활과 윤리, 경제, 국제경제, 그 다음에 미적분을 갖다 이렇게 이수한 친구들이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일반 전형을 한번 볼까요? 일반 전형에서는 경영대학이 2.0,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2.9등급인데, 뭐, 같은 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수 과목이 비슷했죠. 생활과 윤리, 철학, 그 다음에 국제정치, AP 근대세계사, AP 미시경제, 창의수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대학에서 1.2등급인데, 이제
합격을 했는데 경제, 국제경제, 사회문제탐구, 수학과제 탐구를 했고요. 경영대학에서 일정 고등급을 갖다 일반전에 합격했는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사회문제탐구, 경제수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에서 3.0등급이 합격을 했고, 농경제 3.0등급대가 합격했고, 농경제사회학부에 3.3등급대가 합격했는데, 이 학생들은 뭘 했냐면, 이제 같은 학교니까 이제 이수 과목이 비슷하겠죠.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탐구, 그 다음 미시경제, 거시경제학, 경제수학, 미적분학, 이런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 이제 이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나 AP 미시경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특목고 학생들이겠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은 2등급 때 3등급 대에서 합격을 하는데 서울대 이제 상경계열에 경영경제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한번 학생부들을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제 창체하고 혜택을 볼 텐데 한번 동아리 보시면 어떻죠? 미시경제학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소비자 이론을 바탕으로 BC와 IC의 기울기 변화, 함수의 이동을 1개, 2개 조건으로 나누어 효용 함수를 갖다 호프 더글라스, 레온 TF 현상, 선형에 따른 개형을 그려보며 함수를 미분해 MRS를 나타냄. 이 과정에서 BC가 같은 기울기를 확장할 때 유일하게 선형 함수만 유지되는 현상을 발견함. 소득 증가가 반드시 소비 증가를 가져오는 예외 현상에 관심을 갖고 영문 도서를 읽으며 슬러츠키 교차 방정식과 제약 조건의 개념을 함께 학습함. 이 과정에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 항등식을 학습하고 가격 보조, 현물 보조, 현금 보조가 소비 후생을 넘어 사회 후생에 끼치는 영향을 정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 발전된 심화 탐구를 수행함. 탐구를 위해 영문 도서를 읽으며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의 개념과 산출 과정을 예제와 함께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산정과 예산 규모를 책정할 수 있음을 학습함. 실제 한국의 경제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탐구자료, 정책 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 경향을 탐독하고 투명성, 비용 효과성, 지급기한 등을 고려한 현금 보조가 대체 효과를 가장 적게 유발시키며 소득 분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게 이제 뭐였죠? 바로 이제 서울대에 합격한 동아리 활동이죠. 어떻죠? 단순히 학습이 아니죠. 굉장히 문제 해결력이나 그 다음에 학년 교과 간 지속적인 노력이 나타난 학생부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요번에 이제 문제 해결력이 드러난 진로 활동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실용경제 교과에서 합리적 투자 의사 결정을 학습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종목으로 분석함. 도서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읽고 종목 변동성을 측정하는 베타의 개념을 학습함. 금융증권 사이트에서 5개년도 시장 수익률과 S전자의 종목 수익률을 추출하고 엑셀을 활용하여 종가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한 뒤 각각을 XY축으로 하는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1.08의 베타를 직접 산출해봄. 또한 시계열별 시장 수익률과 종목 수익률의 분포도, 산포도와 추세선을 도출하여 주식의 민감도를 차트로 나타내보고 분산의 의미를 추세선과 각 별량의 거리로 확인함. 이후 2000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1.76%를 무위험 이자율로 코로나로 인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마이너스 0.2%를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로 보고 H자동차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 베타를 이용한 주식 가격의 과소가대평가를 파악함. 기업의 위험을 측정하는 분산과 베타 등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학적 개념을 적용한 도구로 투자 결정에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로와 관련해 투자 시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 공시와 상품에 대한 리스크 측정이 중요함을 확인함.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에 주목해 이유를 선두로 선진국이 주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부작용이 현실 경제에 드러나고 있음을 탐구함. 일본의 석유 보조금 지급, EU 국가들의 석탄 발전 확대 등 에너지 대란 속에서 탄소 중립을 이탈하는 현상을 조사하며 아무리 좋은 사회적 가치라도 현실 가능하고 시장에 역진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새롭게 느꼈다고 발표. 어떻죠? 굉장히 이렇게 진로 활동에서 그죠? 하나 갖고 깊게 쓰면서 이제 교과관, 활동관 이런 활동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데에서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경제 수학을 보면은요. 효용함수에 대해 학습하며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를 소비 단위로 미분한 것이며 소비 단위가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흥미를 가짐. 이에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을 들으며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에 대해 학습하고 수학 체감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를 함수를 통해 나타내 보았음. 그 결과 생산 함수를 통해 수학 체감을, 장기 비용 함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인하며 두 개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임. 이후 생산자 이론과 관련해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함수의 합성과 함수의 이동을 적용해 생산 조업도와 원가에 대해 관심을 가짐. 이에 대해 탐구하며 예정 배부율의 개념을 접하고 실제 조업 물량과 차이가 빚어질 때 과소 배부되거나 과대 배부된 오차를 수정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함. 이를 통해 정확한 원가 집계를 통해 공원이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고 간단한 수학적 분석이라도 실제 복잡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함을 느끼며 경영의사결정 연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어떻죠? 이렇게 이제 어떤 학년간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죠? 수학 교과와 학습한 함수의 합성과 연계를 했죠. 경제수학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노력이 보이는 학생부의 우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학적 사고와 접근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진로인 경영 컨설턴트와 관련해 투자 리스크를 계량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진 도서 재무관리를 선정해 채권과 이자율 단원을 읽고 듀레이션 예제풀이를 하며 수익률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 듀레이션의 역할임을 새롭게 학습한 하지만 금리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민감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함. 수업시간 중 탐구 수행평가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서에서 학습한 수정 듀레이션을 적용해 금리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설명함. 나아가 스스로 미적분 교과서를 찾아 학습한 지수함수의 미분법과 함수의 볼록성을 나타내는 이계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작성하고 현재 가치와 가중평균을 이용한 듀레이션 계산과 함께 이자율의 함수로 설정한 채권 가격을 두 번 미분한 뒤 채권 가격으로 나누면 볼록성이 산출됨을 이해함. 최초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곧바로 산출되지 않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끈기를 갖고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면 어떻죠? 이것도 학년 교과 간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죠. 이번에도 이제 문제 해결력이 드러난 사례를 창의융합과제연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폴리스의 사실 충실성에 기초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주제탐구 발표 수업에서 발표함.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알려진 사실들이 각자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사회적 오해와 갈등이 심화된다는 생각으로 팩트폴리스를 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비판적 수용으로 오해를 극복하려는 목적의 연구를 수행함. 이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오해에 집중하여 고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 알려진 통념을 데이터를 기반해 보고서를 작성함. 이를 위해 국세통계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서부터 결정세액까지 엑셀 데이터를 가공해 소득 10분위별 소득액과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출함. 이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 양극화가 실제로 발견되지만 납부하는 조세의 양극화는 이보다 더 극화되었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오히려 고소득자는 자신이 가져가는 소득액보다 차별적인 세율과 감면, 공제정책으로 가중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결론을 발표함. 사회과학 데이터를 다루며 사회적 통념이나 간섭이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해 자신만의 사상과 철학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됨. 어떻죠?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단순 학습이 아니죠. 교과하고 연계해서 교과 간, 학년 간, 그 다음 연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을 나타나면서 학생들이 단순 학습이 아닌 이런 학생들이 어떤 탐구력을 갖다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한 탐구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는 문제 해결력이 그 평가 지표 중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평가 지표에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화된 학생부 정리실,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고 또 PPT 발표나 보고서 제출하죠. 이럴 때 반드시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는 학생부를 갖다 만들어야지만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죠? 이런 이제 그 탐구에 대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어떤 문제 해결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